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학술연구교수 심기현입니다. 본 강의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입니다. 본 연구과제인 공생적 집합체류소 세계 개념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는 주제 아래 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총 8회로 진행될 것이며 강의의 전체 주제는 라투르의 녹색 생태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입니다. 첫 시간인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 계획과 또 회차에 따른 개별적 주제에 대한 안내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녹색 생태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투르는 왜 20세기 녹색 생태주의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일까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녹색 운동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녹색 운동의 다양한 양상을 한 번으로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3차, 4차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회차 강의에서 저는 사회계약에서 자연계약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에서 저는 인류세 시대의 생태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닌 지속한 번영이죠. 지속 가능성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다음과 같은 개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후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이 삶의 위험에 사실 닥쳐 있죠. 이런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자연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자연보호 운동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대책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태 활동과 자연 보호 활동가의 문제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학계에서도 존재론적으로 깊이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자연이 여전히 이분법적 구조 안에서 그 자연을 타자 혹은 물질 혹은 수단화하는 대상, 객관적 대상으로만 간주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아무리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어떤 변화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라투르의 관점에서 녹색 생태주의의 의미를 검토하는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신유물론적 관점으로 확장해서 자연과 물질에 대해서 다시 사유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연 개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환경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의 구조에서 볼 때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하위 존재로 이해되어져 왔었지요. 인간이 최상위에 존재하는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라는 점은 인간이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들을 수단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이란 도대체 인간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물론 그리스적 어원에서 볼 때 이 자연은 피지스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인이 바라보는 그런 기계적 자연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지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그리스적인 의미를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에서 우리 한자어를 보더라도 이 자연이 즉 스스로 자 그랄 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인데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왜 인간에 대한 수단이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또한 자연이지요.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있듯이 또 자연이 그 자체로 목적이듯이 인간 또한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이해하지만 자연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인간을 위한 존재로 인간에 대한 수단화된 무엇으로 간주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곧 자연이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인간도 자연이고 자연도 인간이다. 일종의 동일성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자연이야.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존재하는 것들의 고유성이 사실 흐려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분이 되고 나무와 새가 구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도 자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인간이 자연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은 자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와 새와 그리고 바위와 강물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양이는 또 똑같은 고양이가 아니죠. 고양이들마다 또 다른, 그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고양이 중에 터키시안 앙구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터키시안 앙구라라고 해서 그 고양이는 모두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고양이들마다 각각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괄적으로 묶어서 이런 종류의 고양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뭐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또는 유럽인은 이래라고 단순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해봐도 되겠죠. 어쨌든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이라고 하지만 이 자연 안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는 여러모로 위험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여기 PPT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전체주의, 본질주의, 동일성 철학이라고 하고 이론론의 위험성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회 철학에서는 전체주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론에서는 본질주의로 그 위험성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체주의란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이념입니다. 개별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전개가 가능하죠. 이 말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 말에는 굉장한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본질주의는 무엇일까요? 본질주의는 본질주의란 사물에는 변하지 않는 그 자체의 성질이 있다라고 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개별적 사물은 변화를 겪습니다. 사실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의 어떤 본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발전이 아닌 변화는 의미 없는 것이고, 그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벽한 무엇,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으로 향하는, 지향하는, 어떤 완전성을 향해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은 변화하는 것을 넘어 초월적인 어떤 것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본질과 실체는 다양성과 차이를 배제한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지 않고 이원화시켜서 본다면 어떨까? 이건 또 더 큰 문제가 있겠지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데카르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데카르트의 세계관은 스피노자와 셀링 등 근대 철학자가 자연의 능동성에 관심을 가지고 철학적인 논의를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를 형성하는 강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데카르트는 어,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고양이 그림도 있고요. 인간도 있고, 꽃 그림도 놔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만이 능동적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연은 수동적입니다. 어,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간은 자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 삶을 위한 방편인 거지요. 물론 우리는 먹거리를 자연으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히 살아가기 위해 자연과 공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 흙은 다시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 관계가 아닌 만일에 자연과 인간의 순환 관계가 아닌 대립 관계로 보게 된다면 인간은 자신을 자연에게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의 필면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과학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기술을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연은 순환되지 않고 착취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가 도래한 거지요. 스피노자의 사유 방식을 따르면 어쩌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스피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피노자는 자연이 곧 신이자 실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다른 것에 의해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체는 둘로 나뉠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을 스피노자는 능산적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은 나무와 새, 그리고 바위와 바람, 뭐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스피노자는 바로 이것을 신의 속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무와 새는 신의 속성이 드러난 것, 즉 양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자연에는 근대 이분법을 벗어나 있는 듯 보이죠. 그래도 스피노자에게도 실제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전히 견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 라는 거죠.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연의 능동성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스피노자의 자연과는 생태 철학에서 긍정적 의미로 작동합니다. 물론 이 경우엔 셀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링도 자연과 자아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대인은
자연을 인간과 대립적으로 보았고 자연을 수동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스피노자와 셜링의 긍정적인 의미는 자연의 능동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인간과 자연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다른 생명체에게로 전가된다는 거죠. 스피노자의 실제 개념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재난이지만 그것은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 변화일 뿐인 거죠. 자연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여기에 개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자연의 개별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스피노자의 이론 속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비단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만 이분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생태주의라는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생태주의는 환경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인류 위기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보다 심층적인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결국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기술 발달이 아닌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생태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생태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환경 생태를 중심으로 놓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태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태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본질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는 여전히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생태주의는 녹색인가라는 점입니다. 인간과 대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녹색이어서는 아니죠. 녹색은 그저 소외되어 있었던 어, 소외되어 있었던 자연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는 녹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을 다시 시각적으로 불러 모은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녹색 생태주의의 의미를 본질주의적인 자연의 개념을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경계를 넘나드는 의미로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